그리고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하는데 그 부역전으로서는 안 하셨더라고요. 59명, 62명 중에 너희들이 빠져 있어요. 정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왔어요. 안 그러면 안 왔을 텐데. 나도 그 감사드리고 먼저 그 박근혜 대통령님이 탄핵된 거에 대해서 우리 조경태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부드러운 것부터 좀 두 가지 질문 하나 그거 한 가지하고요. 거기에 대한 의견 한번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볼륨 좀 약간 줄여주세요. 귀가 멍멍하네. 볼륨. 마이크를 조금 세가지고 하세요. 마이크 없이 해. 마이크. 그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 좋았던 시절 다 뺏기고 지금 다시 그걸 찾으려고 그러는데 다시 나라 뺏는 게 그렇게 쉬우지는 않습니다 목숨 걸고 키우지는 못 뺏는 거 아닙니까, 나라를. 이게 지금 이제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손혜원이가 한 말 있죠. 대한민국이라고 국회의원들 다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그런 얘기 듣고도 가만히 있는 국회의원들부터 한심한 인간들이지만 그래도 대통령이라고 그러는데 저 참여 좀 큰 같은 년이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과 무식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지금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나라를 바로 잡으려고 하시는지 그 우리 의원님이 한번 의견을 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 탄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상 그 당시에 하늘도 솟고 땅도 속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강풍으로 몰아치는 그런 아주 어쨌든 속수무책의 그런 상황이 벌어지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34년 행은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인 입장을 제보고 이야기하라면요. 지금은 그 석방을 해서 지금 뭐 2년 정도 계셨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도 된다. 불구속 상태에서도 저는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아니면 재판을 빨리 끝내든지 둘 중에서 하나를 저는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때 무기징역인가 사형선고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을 얼마나 사셨죠? 제가 1년 정도 그 제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이게 더 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능했다고 하는데 무능했던 것도 지금 더 가면 경기가 더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은 덜 무능합니까? 무능하다는 것도 상당히 주관적이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상당히 좀 고민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유승훈의 이름으로서 이건 말이 맞습니다. 특히 저희 당에 대통령이 탄핵되는 걸 막지 못하고 또 제대로 국민적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그런 질문을 주셨으니까 제가 크게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과하신 분 없죠? 우리 서울팀장님은 사과를 하신 것입니다. 정권을 탈환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정당의 존재 이유지 않습니까? 지금 그 경제가 너무 안 되고 오늘도 김종인 전 의원님께서 상당히 이 정부에 대해서 쏜소리를 하셨더라고요. 내년 총선과 관련돼서 예측을 하셨는데 어쨌든 경제가 이 구조대로 가면 더 안 좋아질 겁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폐업률이 더 높아질 거고요. 그러면은 내년도의 총선에서
제1야당한테 유리한 기회가 올 수 있다. 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니네 이거 가리면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은 하나가 돼야 돼. 다만 정치 몰입이라고 하면 되지.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국민적 여망을 잘 받아들여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 개인의 사리 사욕을 뛰어넘어야 된다. 오직 우리 국가를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좀 마음을 비우는,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2016년도에 그런 형태를 안 보여주면은 저는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구는 드리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옛날에 민주당 대선 때 김천 대통령하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정말 많은 소리를 많이 했었는데 뉴스를 틀는 것도 많이 못했고 그까지 보기 싫어서 제가 이 민주당을 보고 상황이 많거든요. 상당히 어려움에 이렇게 상황하시다 보니까 본인의 역할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어디 보면 673이라고 국민이 같지 않아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오늘 안보 문제는 차지하고라도 경제 문제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세금으로 할 수 있는 거 외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 희망 고문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 왜냐하면 신문이나 보도상에는 그게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대부분 이렇게 그래서하게 쇼만 하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정치의 어떤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오늘 말씀하시는 최저임금이라든지 주 52시간 이런 제도를 전혀 그냥 방향 수정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방향으로 속도만 더 내다 보면 결국은 더 멀리 가버리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그냥 돌아오면 다리를 건너버리는 경우가 저는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 정부가 정말 못하고 있는 게 정말 한심한 것도 엄청나게 많지만은 더 가슴치고 답답한 것은 거기에 대항하는 야당 대표 주자인 자유한국당이 대응하는 능력이 어떻게 보면 더 떨어져서 전혀 선수들이 자기의 기량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제대로 공부해서 기회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현재 벌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만약에 반대로 민주당에서 이런 기회를 잡았다 그러면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전 우리나라가 들썩들썩 할 텐데 농민도 아닌 사람이 농민 흉내 내면서 와가지고 물대포 맞아 우리 죽은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 죽었다고 그렇게 그거를 계속 몰고 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말하는 자유한국당은 너무 그냥 온실 속에서 컸어. 제대로 훈련도 안 돼 있고 또 이 위기 상황에서 기회를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또 내 탓이 아니고 능 탓으로 돌리는 자중질환이 막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제가 100% 제가 보수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시면 정말 이 정도의 호조권에 자유한국당이 전혀 손을 못 쓰고 전력을 한 군데 집중하지도 못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들끼리는 경쟁을 하되 자기들끼리 그냥 사와서 자중질환이 일어나 버린 이런 경우는 너무 안타깝고 정말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우리 조국의 미래가 안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한테 여쭈고 싶은 것은 그때 정말 그 당당함과 그 현 대통령과 대책점에서 정말 당당하게 그 야유와 모든 것을 다 그냥 안으면서 대항을 하셨는데 자유한국당에 이렇게 보수 쪽에 이렇게 모셔가지고 전혀 활동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뉴스에 초청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진정으로 이번에 2월달에 대표 선거하시면 지금 현재 다 이렇게 활동하시는데 물론 경쟁은 좋다입니다. 경쟁은 그렇지만 그 경쟁에서 정말 국민이 봤을 때 지난번에 저는 깜짝 놀란 부분이 유튜브 통해서 그 어떤 그 지역구 당협위원장 뽑았을 때는 정말 신선하고 국민들이 확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그 이후를 보게 되면 이상한 그림이 또 그려져 버리는 또 비대위원장이 이미대로 비대위원장은 저 학교 선배입니다. 빨리 짧게 하세요. 예. 다른 사람들. 예, 그래서 마무리해서 진짜 네, 그래서 조경태 4선 국회의원님께서 정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아니면 좀 그 자유한국당 대표가 된다면 공약 3가지만 말씀하시라고 하면 어떤 말씀을 하실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기 누설하면 어찌 됩니까? 속도는 딱 방송하게 굉장하신 분입니다. 제가 뭐 많이 부족한 저에게 그런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 정권도 잘못했지만 이 앞에 정권, 그 앞에 정권도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없었던 대통령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딱 제가 예외를 들어가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이신 빼고 그 이후의 대통령 중에서 그나마 공가를 가지고 한 8대2 정도로 해서 좀 성공한 제대로 했던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맞습니다. 자, 와이에서 나라 망해묻지요. 와이에서 나라 망해문 대통령을 지금 대통령이 예외해 줍니다. 그죠? 박근혜 대통령이 뭐 나라 망해묻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은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나라 망해문 게 더 잘못한 거잖아요. 최순실이라는 개인적 일탈, 나는 그 앞에도 보면은 비선 라인 다 있었습니다. 지금도 비선 라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 주신 제1야당으로서 제대로 싸우지 못한다. 근데 저한테는 뭐 싸우려면 총이나 주고 대포를 쥐어야지. 저쪽 미사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예? 혼자서 나가서 그냥 맨몸으로 싸우라는 건 좀 무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2월 27일 날 나오려고 하는데 뭐 판 다 짜놓고 예? 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누가 대표가 되든 되시든 잘 싸워야 된다. 그러면 그 누가를 대표로 뽑느냐? 그건 여러분들입니다. 그죠? 제가 지금 전당대회 나올까 봐 고심한다는 거 얼른 들으셨죠? 네. 그럼 왜 지금까지 저한테 안 찾아오셨습니까? 머리 딱 뒤누르고 조경태 사랑해요 해가지고 왜 안 다녔습니까? 네? 혼자서 합니까 정치를? 옆에서 거들어준 사람이 없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어떤 몸에 맞는 걸 주시면은 잘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막 목소리 크다고 잘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리고 싸운다는 그 의미도 무슨 뭐 같은 나라에 살면서 싸우는 그 목적과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개인의 입신양명,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그건 아닙니다. 저희 대통령 되면 뭐합니까? 다 감옥에 가는데요. 네? 진정한 싸움의 가장 큰 목표치는 뭐냐면 국민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내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네? 정말 올바른 말씀을 거짓 싸움이지. 대통령의 목표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국민들께서, 당원들께서. 네? 아직까지 아쉽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자유한국당 보니까 사람을 키울 줄 몰라요. 제가 지금 나이가 51살입니다. 68년생입니다. 4선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키울만 하잖아요. 네. 여기 나오는 후보들 쫙 쪼르륵 앉혀가지고, 예? 제대로 이게 정신이 바로 잡혀 있는 누군가가, 예? 대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면은 막 입설려요, 보면은. 예? 집 삐지기면 백전불패라. 손잡힌 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도 알면서도 실천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자유한국당 예? 일부 당원들께서는. 그래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아직까지 기회가 안 왔는 것 같다. 기회가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묵해야죠, 침묵. 기회가 올 때까지. 만들어야죠. 기회 만들어야죠. 저 혼자 노래하면 됩니까? 혼자서 안 돼요, 정신. 그러면 와서 다음에 조경태 사랑해요. 네. 진짜로요. 오늘 내일부터 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돼. 2주밖에 안 남았어요.
혼자서 하면 안 되고요. 해가지고 문의당자 아닙니까? 여기 집에 나오세요. 여기. 저는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제가 제 일화를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27살 때, 만 27살 때 대학 강사였습니다. 부산의 구포시장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이제 강의 가야 되는데 아주머니들이 막 우는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길을 기울여서 가보니까 노점상 있잖아요. 단속반. 무지막지하게 막 물건 빼앗아가지고 이제 노란 차라고 구청에서. 그게 YS 때입니다. 김영사 문민정부 때. 내가 화가 났던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대본 많이 했거든요. 문민정부가 왜 이렇게 하나? 없는 서민들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래가 제가 막 가서 이 덩치도 산만한 제가 가가지고 막 아무도 그게 대해서 그냥 먼산 보듯이 가더라고요. 그 제가 가서 막 뜯어 말렸거든요. 왜 이 물건을 그렇게 압수해 가냐? 불법 노점한다 하더라고. 그럼 불법 노점하면은 못하게만 하면 되지. 왜 물건까지 빼앗아 가냐? 제 말 맞잖아요. 그래서 하니까는 이분이 저를 이렇게 보더만은 나는 공무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공무집행 방해하지 말고 가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덩치 큰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힘이 있습니까? 학생 신분인데 그때 당시 이제 대학원 박사과정이 있었거든. 그래 딱 보니까 요 앞에 저한테 한 5, 6m 있는 분이 이제 연세가 조금 한 그때 67세 정도 됩니다. 얼굴이 까맣고 아주 검게 그을리고 주름이 짙은 어르신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눈에 눈물이 쭉 눈시울이. 그분도 물건 뺏기고 이분은 차마 체면에 저항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어르신을 딱 보고 있노라니 저희 아버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자갈치에서 지게를 짓거든요. 제가 지기꾼의 아들입니다. 그 어르신을 보면서 뭘 느끼는가 하면은 그 아버지로서의 그 무게감, 예? 그걸 느끼면서 제가 고민의 끝에 제가 그때가 96년도 제가 결혼한 지 4개월쯤 만에 제가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저는 말입니다. 정치를 하는 게 정치가 뭡니까 여러분?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정치지. 맞습니다. 지 무리들 지 자신 잘 먹고 잘 살게 그 정치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은 정치란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정치가 소박해야 세상이 숨을 쉰다. 지금 우리 국민들 보십시오. 누구 하나 숨 못 쉬도록 항상 불안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정치가 잘못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정치를 한번 바로 잡아볼기라고, 예? 제가 28살부터 지금까지 제가 51살입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도 보면 제보고 어리다고. 어리긴 어리죠. 어르신들 비하면. 그래서 이 정치가 이제 개혁이 좀 제대로 돼가지고 우리 국민들 마음을, 그 대통령 하는 분도 그렇고 국회의원 하는 분도 그렇고, 예? 시장 하는 분도 그렇고 제발 좀 뭐 제 자신부터 반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은 가난하고 국민은 부자가 되는 게 그게 저는 정치 잘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하여튼 또 질문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 받고 좀 마치겠습니다. 안 그러면 내 눈물이 날아서 안 되겠습니다. 아주 쉬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PPT 하단에 보니까 국민이 중심입니다. 국민이 우선입니다. 라고 글을 띄우셨었거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보면은 거리에다 사람 중심이라는 용어를 엄청 많이 썼죠. 근데 그거를 주민이나 시민들에게 질문해보면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알고 있는지도 궁금하겠고, 그래서 그 사람 중심의 의미가 뭔지, 국민 중심이라는 말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 사람 중심의 의미를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전제하에 제가
높아지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북한의 국호가 뭡니까? 인민. 예? 그렇죠.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죠. 인자가 사람 인자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닙니다. 자꾸 의심하지 마이소. 그래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 중심이다 이런 말은 일반적으로 쓸 때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이 국가의 구성은 국민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는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보다 국민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이라는 표현은 북한도 사람으로 포함되고 또 불법 난민들 있잖아요. 이주민들도 그 사람이라면 다 들어가거든요. 우리나라가 불법 체류자가 35만 명이 넘었습니다. 35만 명. 그게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잘 모르잖아요. 많죠. 근데 지금 그 일본을 봤거든요. 일본의 불법 체류자가 한 7만 9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자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부 국민들은 어떤 불만인가 하면은 제가 내려가서 민심을 들어보면은 왜 이 정권은 북한에다가 자꾸만 신경 쓰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북한도 사람이라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나쁘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향성에서 그런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들은 좀 삼가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북한의 김정은이가 왜 시진핑이를 만나고 트럼프를 만나겠습니까? 북한 저거들 이익을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대통령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근데 지금까지 북한하고 협상한 거 보면은 우리나라의 이익이 될 만한 게 과연 뭘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국가의 리더가 되더라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정책을 펴나가면은 조금 국민들과의 그 괴리감을 줄여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주실 분 오늘 도저히 안 하면 내 집에 가서 마지막입니다. 의원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만일 이제 북미 핵 협상에서 ICBM만 폐기를 하고 그런 쪽으로 분위기가 갈 때 의원님께서는 우리도 자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개발준비위원회 같은 걸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의원님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제1야당의 당수 대표가 되면 꼭 하고 싶은 것 중에 첫 번째 일이 뭐냐면요. 사실 경제는 망가지면 또 일으키면 됩니다. 근데 나라 망하면 나라 빼앗기면 끝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데는 안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가서 더 간절합니다만은 저한테 만약에 야당 대표 안 주겠지만 준다면은 제일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게 대통령하고 영수회담입니다. 그래서 다른 한국 빼고 국내 정치 싫어하시니까 외교 좋아한다 했잖아요. 대통령께서. 그래서 안보는 외교거든요. 안보를 가지고談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미 회담에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거 국민들께 알려야 되거든요. 안 그래 되면 이 남남 갈등이 엄청나게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질문 주신 것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수회담을 통해서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3, 4월 달 안으로 해서 이 안보를 가지고談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문제로 제가 답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맨날 마지막. 저는 저 강릉에 살지 않고 서울에서 우리 조경태 의원님을 좀
힘내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개인 택시를 하고 있으면 이번에 우리 카풀 문제로 해서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한 우리 택시 업권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진짜 문재인이가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이 정권은 서민을 위한 그런 정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조경태 의원님이 행하시고 계시는 그런 행동인 바로 우리 그 굉장히 그 서민을 위한 그런데 많이 참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못지않게 기자회견이나 이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한테 우리한테 도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해 줬습니다. 우리 조경태 의원님을 꼭 이번에 대표로 나가 하는데 우리 강명시에서 좀 앞장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칭찬이 약합니다. 칭찬에. 하여튼 오늘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우리 저 김기현 위원장님께서 섭외를 했으니까 제가 섭외하면 두 번 저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모시는 그런 의원이 되겠다. 그리고 우리 김기현 변호사처럼 위원장처럼 아주 그 유능한, 저보다 더 유능합니다. 지금 꿈나무잖아요. 옛날 88 꿈나무는 키우는데 우리나라 정치 꿈나무는 왜 안 키우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어르신 여러분들께서 또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강명 당협 당원 여러분들께서 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나라의 최우수 당협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는 김기현 위원장의 저러한 용기, 사실은 말입니다. 지금 막 유력한 주자들 있다라고 하면은 그 몸을 사리거든요. 당협위원장 혹시 다음에 공천 못 받을까 싶어갖고 그러면 안 돼. 미래가 없습니다. 자기 소신껏 하다 보면은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김기현 위원장님의 그 용기에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그 김기현 위원장님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단어를 좀 해주세요. 오늘 끝까지 진짜 거의 한 사람 인석했는데 아마 되게 바빠서 가신 것 같고 다 이렇게 앉아서 참 부족한 저의 이 강연을 들어주셔서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그 조경태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조경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기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잠깐 드릴 말씀 있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좀 질문한 것 중에 좀 제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가지고 왜 자유한국당이 왜 이렇게 의원님들이 못하냐, 왜 마음에 와닿지 않느냐,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고생을 안 하고 서민적이 아닌 사람들이 의원이 됐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돈 많은 사람의 2세.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한 야당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네. 정치인 2세. 이런 사람들이 계속 하다 보니 이 밑바닥 정서를, 국민들의 마음을, 서민들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직위에 있어가지고 논에 가서 밀짚 모자 쓰고 막걸리 마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서민들을 다가서려고 밀짚 모자 쓰고 막걸리 마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에 보면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대응을 못하고 인재가 부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경태 의원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 지게꾼 아들이지 않습니까? 저도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 고향 충청북도 보은군입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청주 중학교까지 마치고 청주에서 고등학교, 거기서 충북대학교 법대 나오고 서울에 와서 서울대학교 법대 대학원 나온 다음에 사법고시 됐습니다.
집에서 공부할 때 돈 한 푼 없었고 대학원 다닐 때 대출 받아서 대출했고 대출금 받아서 공부했고 새벽마다 전봇대에 붙여서 찌라시 붙이고 새벽에 일어나서 독서실 가서 청소하고 또 고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정말 눈물로써 이 사법고시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고시 공부하면서 알바하면서 만난 사람 1000명입니다. 그 중에 붙은 사람 나 혼자입니다. 그만큼 정말 고생해서 사법고시 되기 정말 힘듭니다. 나는 제 일화를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시식당에서 공부하다가 그날 삼겹살을 먹는 날이었습니다. 고시생들이. 삼겹살 먹으면 이게 돼지기름이 붕 뜹니다. 그리고 가라앉죠. 그러면 바닥이 미끄러워서 그날은 물 청소해야 됩니다. 그 물 청소할 때 비 올 때 쓰는 장화 신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신고 빡빡 퐁퐁 뿌려서 청소했습니다. 그러다가 미끄러졌습니다. 20대 후반에. 그때 서울대 다니면서 돈이 없으니 고시 공부를 해야 되고 대출을 껴서 하다 보니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빡빡하다가 넘어졌습니다. 집에 거기서 500m를 가는데 제가 20m 가다가 안 재고 30m 안 재고 가고 별 생각 다 들었습니다. 집에 가서 올라가서 눕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누웠냐? 라면 박스에다가 라면 박스를 박스를 넣고 다리 한짝을 올려놓으니까 그때 누웠습니다. 근데 그날 잠이 오겠습니까? 억울해서 내 인생 자체가 억울해서 억울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공부한다고 했는데 그날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새벽교회 가지 않다가 그날 새벽교회 갔습니다. 새벽교회 가다가 나오다가 이런 거 아시죠? 이런 걸 우연하게 하게 되는데 허리가 시원한 겁니다. 그 다리를 이쪽으로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하다 보니까 시원한 쪽이 있고 덜 시원한 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친놈처럼 그 자리에서 1000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걸을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지금은 없습니다. 다리가 타이어 넣고 엎드려서 찬송가 들은 사람 있죠? 제가 농협을 간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사람은 젊어서 고생 안 하고 나도 정말 없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고생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은 고생 젊어서 고생 안 하니까 지금 타이어 껴놓고 돈 달라고 하니 아니냐? 나도 어려운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동전이 손이 안 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허리를 다치고 엉엉 울고 미친놈처럼 1000번을 허리를 숙이고 그걸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법고시 공부할 때 야 판사와 거지는 종이 한 장 차이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공부하려고 하다가 저렇게 안 될 수 있었겠구나. 라는 동정이 마음이 가서 동전도 깨어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그렇게 고생한 사람, 그래서 조경태 의원을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바, 조경태 의원도 정말 아버지 지게꾼, 집에 오면은 무슨 냄새 맡는지 아십니까? 생선 비린내 냄새부터 맡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자유한국당의 의원이 되고 다시 이런 사람들이 인재가 돼야 지금처럼 이런 전략 부재, 서민들의 맞지 않는 정책이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정말 서민들을 생각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 하나 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은 TV 뉴스인데 조경태가 박근혜 의원님의 관계, 그 다음에 조경태 의원님과 문재인의 대통령의 관계 2015년도 뉴스 보도입니다. 한번 보시면 좀 이해하실 겁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한 야당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퇴장을 할 때도 문재인 대표와 일부 야당 의원들이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일어서기는 했지만 대부분 앉아있거나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경태 의원은 홀로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국가 원수에 대한 예우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소화병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보다 성숙한 정치 문화를
새정치민주연합이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박수로 혁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이로써 절반의 재신임을 얻은 셈이지만은 비노 진영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경화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앙위원회를 열어 국민공천단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천혁신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중앙위원 576명 중 397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혁신은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오늘 제도혁신 외에 우리 당의 문화를 바꾸고 이번 혁신안 의결은 사실상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성격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에서는 고성이 오가는 등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절차를 따르도록 그렇게 의장님께서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에서 해당 행위자로 주목한 조경태 의원이 조금 전 각 혁신위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징계 같은 거 운운하지 말고 차라리 나를 제명시켜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로부터 해당 행위자로 지목된 조경태 의원이 오늘 오전 반박 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표와 혁신위원회 그리고 윤리심판원은 더 이상 당원들과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나에 대해서는 징계 운운하지 말고 떤들이지 말고 본의원을 제명시켜라. 의원은 김상곤 위원장과 혁신위를 두고 문재인 대표의 전위부대라고 맹 비난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언제부터인가 독재정당이 됐다고 비판하면서 독재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정당에 과연 내가 몸을 담아야 될지에 대한 회의감이 듭니다만은 이 독재정당을 척결하는데 저는 끝까지 싸워나가겠다. 오늘 강의해 주신 조경태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